네, 안녕하세요. 뉴스 하천공장 사회자 김난희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안녕하세요. 공장장이 아니라 하천공장장. 뉴스공장 공장장은 김어준이고 하천공장 공장장은 임상원입니다. 네, 임상훈 공장장님 나와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95.1MHz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는 월요일 코너죠. 글로보는 글로벌에서 못다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은 이탈리아 선거 지난번에 주말에 있었는데 네. 그 선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선거 결과 물론 지난 주말은 아니고 지지난주 그러니까는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어쨌든 그 이탈리아를 우리가 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또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탈리아의 그 정치 지형이 어떻게 돼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 재밌겠어요. 네. 네, 이탈리아 지난주 그러니까는 5일이었던가요? 네. 그때 그 총선이 있었다는 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현재의 정치 구도를 가지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1947년에 헌법을 개정을 해서 그 체제 하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적용이 된 것은 1948년부터죠. 1948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 그 정치 체제가 현재의 구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다른 나라하고 좀 달라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정치 체제를 얘기할 때 민주국가라면은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하죠. 대통령제 아니면 의원 내각제 두 가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 국가 원수가 대통령인 나라도 있고 또 뭐 입헌 군주제 같은 경우에는 왕일 수도 있고 그쵸. 영국 같은 경우처럼 그러니까는 왕이 국가의 원수인 나라들 중에서는 이런 영국 같은 그리고 일본 같은 입헌 군주제가 있는 반면에 절대 왕정이 계속 여전히 있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나라들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 중심제 그러니까 대통령은 의원 내각제도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 중심제 그다음에 의원 내각제 이게 두 가지가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먼저 그 대통령 중심제로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그 행정부의 권한, 책임 이런 것들을 지고 그런 그 행정부의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보좌진들이 있는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장관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미국에는 장관이라는 자리는 없고 미니스터라는 자리는 없고 전부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세크레터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비서진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국무장관이니 무슨 상무장관이니 이런 사람들이 독단적인 단독적인 그런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관이라고 하기보다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제 그런 역할에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의원 내각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영국 같은 그런 나라 그러니까 총선을 통해서 민의가 어느 쪽 정치 집단을 혹은 정치 이념을 더 책임 있는 그런 그 집단으로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정당이 혹은 그 집단이 책임을 지고 국정을 끌고 나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리가 정치에 이제 총 책임을 지고 총리가 이제 구성하는 그 내각 그 장관들이죠. 그럴 때는 이 장관들이 그러니까 총리를 보통 그래서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니스터인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그 미니스터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총리를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부르는 나라도 있지만 또 다른 형태로 이름이 다른 나라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안 부르고 이제 다른 용어로 또 부르죠.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는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의원 내각제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의원 내각제를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영국 같은 경우에 의원 내각제, 그 다음에 독일이 의원 내각제,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의원 내각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 민주국가 중에서는 의원 내각제가 많긴 많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민주적인 형태라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많고 프랑스의 경우는 좀 혼합 스타일이죠.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혼합된 그런 형태.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드골 대통령이고 지금은 5공화국인데 프랑스가 제5공화국 들어와서 그렇게 된 그런 형태. 그러니까 원래 의원 내각제의 그런 시스템에다가 그러니까는 민의에 의해서 구성된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총리가 다수당에서 총리를 배출을 해서 그 총리가 꾸린 내각이 전체적인 그 행정의 모든 책임을 지는 권한도 가지고 그런 형태. 대통령은 따로 국민이 따로 뽑아가지고 국정의 총책임자로서는 하지만 그 아주 세부적인 이런 것들은 총리가 다 그러니까 살림을 하다시피 하는 것이고 큰 틀에서의 결정, 그 다음에 특히 그 국방, 외교 이런 것들은 이제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상호 이제 견제를 하면서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시킬 권한이 있고 그 대신에 그 대통령 권한이 그 대통령제와 같은 그런 국가들만큼 있지는 않고 그런 형태죠.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인 의회에서 가지고 있고 그런 서로 상호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낸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이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프랑스 제도하고 많이 비슷해요. 이 현재의 우리나라 요즘에 이제 개헌 이야기가 이제 많이 화두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개헌을 우리가 하기는 할 때가 되긴 됐어요. 이게 87년 체제라고 해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그런 정부 형태인데, 물론 그때는 이제 7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줄었지만 5년이지만 그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어이가 없긴 하지만 한국의 드골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근데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형태를 프랑스에서 많이 이제 따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이제 군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인 건데 군 출신이라고 똑같은 군 출신은 아니고 드골이 쿠데타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가 프랑스 제도하고 제가 가까운데 왜냐하면은 총리를 민의에 의해서 총선에 의해서 다수당이 차지하는 그 다수당의 그러니까 국회의 어떤 승인을 얻어야 총리가 임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임무를 바로 할 수는 없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지만 국회 해산권이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한테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제도하고 우리나라 제도하고 많이 큰 차이점이 이제 그런 건데 프랑스의 경우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은 있고, 그쵸. 그리고 대신에 총리를 마음대로 본인이 결정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다 결정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부통령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부통령은 어떻게 보면 이제 파트너고, 그 다음에 모든 장관들도 본인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러질 못하거든요. 거기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내각을 꾸리는 것은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다수당이 총리를 배출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서로 당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프랑스식의 독특한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프랑스식을 따라왔지만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시킬 권한은 없어요. 그거는 당시에
아까 얘기드렸던 87년 체제에서 네. 그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걸 그렇게 조정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빚어지는 그 불합리한 것이 뭐냐면은 다수당이 총리를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의원내각제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책임제인 우리나라에선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는 그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다수당을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에 총리를 자기 편에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는 막 의원을 빼오고 막 억지로 이상한 방법을 해가면서 무리한 이런 방법을 하는 그게 이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빚어진 결과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는 프랑스 제도처럼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혼합한 그런 형태에 가깝지만 프랑스하고도 조금 다른 그런 것들이 있다. 이제 이런 그래서 약간 기형적인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개헌을 하기는 할 때가 됐다 이런 것이고. 그렇네요. 이래서 이제 여러 정치 지형 그 제조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탈리아는 어떤 형태냐? 이탈리아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의원 내각제에 가깝습니다. 의원 내각제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총선이 열리면은 민의에 의해서 이제 다수당이 배출이 되겠죠. 네. 그러면 그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해요. 네. 그러면은 총리는 누가 임명을 하느냐? 그 위에 누군가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해요. 그러니까는 이탈리아에도 대통령이 있어요. 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처럼 대통령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총리를 임명을 할 수 있는 것 권한, 네. 그다음에 그 내각을 해산시킬 수 있는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 이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대통령은. 네. 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혼란할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의 어떤 정무적 판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 총리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도 총리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부르긴 부르는데, 이걸 뭐 이탈리아어든 영어든 어쨌든 서구어로 따지면은 미니스터가 아니고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안 부르고 이것도 이 프레지던트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프레지던트냐면은 그냥 프레지던트 하면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 이탈리아는 총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장관회의 의장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프레지던트라고 부르는 거죠. 의장이에요. 네. 엄밀히 말하면 의장. 그래서 장관회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아니면은 뭐 저 국무회의 의장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 거죠. 아니면 국가회의 의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 총리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근데 편의상 우리가 그냥 총리라고 부르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인데 이탈리아 정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48년 이후라고 했죠. 그러니까 47년에 개헌을 해서 48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 그 형태의 정부 구성을 따르고 있는데 정치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게 좀 많이 있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왜 대표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기질이 어떤지, 능력이 어떤지, 이런 거는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놔두고, 시스템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양원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단원제잖아요. 의회가 하나밖에 없죠. 근데, 많은 경우에,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대부분의 많은 그 선진국들은 양원제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상원, 하원. 이렇게. 네. 이탈리아도 상원, 하원, 양원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다른 우리 좀 전에 거명했던 그 나라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이탈리아의 상원, 하원은 두 그 챔버라고 이제 흔히 부르는데 그 두 원이 기능이 똑같아요. 그리고 권한도 똑같고. 그럼 왜 나눠놨죠? 상호 이제 견제하라고 나눠놓은 거예요. 근데 기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뽑는 것은 물론 조금 다니까 하원이 많고 하원은 630명이고 네. 상원은 이제 315명인가 이렇게 돼요. 근데 상원은 이제 그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종신 의원도 있어요. 상원에는. 네, 상원 안에 5명이 제한인데 네.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종신이기 때문에 지금 5명이 있는데 5명이 안 죽으면은 대통령이니까 새로 뭐 임명할 임명할 수는 없고 없겠네요. 그 중에 누군가 하나 죽는다든가 그러면 내가 이제 대통령이라면 누구 한 명을 임명할 수 있죠. 뭐 3명이 죽었다든가 아니면 2명이 죽고 1명은 나 그만할래 뭐 네. 한다든가 그러면 내가 3명을 지명할 수 있는 것이죠. 5명이 맥시멈이에요. 네. 그럼 누구를 지명하느냐? 대통령 마음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망명가래. 명망가죠. 명망이 있는, 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명망가. 대부분은 정치인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네. 꼭 정치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저명한 시인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무슨 뭐가 있을 수, 과학자라든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되게 존경받는 누구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누가 존경받을까? 요즘 하도 미투 때문에 그러게나 말이에요. 걸려드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하여간 존경받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종신 상원 의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토스카니니라고 유명한 이탈리아의 지휘자 네. 그분도 종신 상원 의원이 됐었어요. 이제 그렇게 그리고 전직 대통령도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종신 의원이 될 수 상원 의원이 되는 지명 것이죠. 받을 수 있다는 건 거죠. 자동적으로 돼요. 대통령을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일반 상원 의원들은 어떠냐면은 만 20세인가 25세인가 이상의 그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네. 만 40세 이상의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원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의 일반 유권자가 뽑아서 만 25세 이상의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이제 뽑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원수도 이제 상원이 적죠. 315명. 절반밖에 안 돼요. 그렇죠. 하원이 630명.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기능은 양쪽이 똑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원에서 뭔가를 이제 심의를 하고 뭐 법안을 만들고 투표를 하고 만들었다 쳐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원으로 가야 돼요. 네. 하원에서 다시 심의하고 투표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게 총리한테 가서 이제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만약에 거기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도 마찬가지고 하원에서 만약에 만들었다 그 다음에 상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상하원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의 경우는 상원 같은 경우에는 심의 중심 그 다음에 하원에서 주로 법안을 토론하고 만들고 그리고 하원이 그 국민들에게 더 가깝고 상원은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이런 약간 그런 형태인데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달라요. 이게 그래서 상하원이 서로의 어떤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좋게 해석을 해주려고 하면은 그래도 한 번 더 거치는 상호 견제의 정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안 되면요 법 하나 만들려면 정말 오래 걸리고 그러겠어요. 이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통과가 안 돼요. 근데 이탈리아의 정치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부패 무슨 이런 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약간 인간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부패도 이제 시스템으로 어떤 걸러지게 만들어놨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어느 누군가가 돈을 받았다든가 뭘 착복했다든가 이런 거는 개인이 어떤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로 말고 시스템상으로 뭔가가 좀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것이 바로 이거예요. 상하원이 이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현 총리 말고 바로 직전에 린치라는 이름의 이제 총리가 있었어요. 그 총리가, 그러니까 마테오 린치.
마테오 렌치 이름이 렌치입니다. 마테오 렌치 총리가 이거를 개선해 보자고 개헌을 이제 시도를 했었어요. 개헌을 시도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상하원 그 제도를 바꾸려고 한 거죠. 어떻게 바꾸냐면은 네. 보통 다른 나라의 상하원들처럼 상원의 인원도 줄이고 권한도 많이 줄이고 네. 좀 하원 중심으로 법안, 그러니까 입법부를 좀 하원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하는 그렇게 만들면서 그거를 이제 그 개헌 국민투표에 붙인 거죠. 네. 그래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게 이번에 좀 만들어 달라. 그 우리나라가 너무 병들어 있다. 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이게 좀 되는 듯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개헌에 찬성하는 쪽이 많았어요. 네. 근데 나중에는 이게 점점 어떻게 흐르냐면은 그 정부의 렌치 정부의 어떤 중간 평가 형태로 이렇게 흐르면서 오히려 점점점 그 역전이 되면서 결국은 여기서 부결이 됐어요. 국민투표에서. 개헌 안 하기로. 개헌 안 하기로. 그래서 이 렌치 총리는 이제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의를 표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러나서 젠틸론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총리가 되고 물러났죠. 그러니까는 거기에서부터 뭐라고 할까, 그 뭔가 이탈리아가 좀 뭔가 바꾸려고 하는 이런 데서 꼬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사건인데, 현 체제의 그 정치 제도, 구도, 그 다음에 인물들, 여기에 대해서 이탈리아 국민들이 굉장히 염증을 느끼거든요. 그러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헌을 하자고 했을 때 이게 부결됐어요. 그렇죠.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현 체제에 대해서 굉장한 정도의 그 실망, 그 다음에 이제 분노, 무관심, 그래서 이제 뭐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네. 근데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체질 개선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들은 분분하고 방향이 또 없어요. 방향이 없다 보니까 물론 제가 이제 뭐 남의 나라 일을 막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아까 그 렌치 총리 같은 경우에 그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잖아요. 근데 네. 그게 나중에 이제 그냥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흐르면서 그냥 부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부결이라는 것은 그대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 시스템에 있는다는 그런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네.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다.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로 그 오성운동이라고 하는 정당이 만들어졌어요. 네.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정당이에요. 이게 2000년대 들어와서 말 2009년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 정확한 연도는 제가 생각이 네. 안 납니다. 그 정도의 새로 만들어진 정당인데 베페 그릴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정당인데 네. 이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고 원래 그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코미디언 출신. 내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김어준 공장장하고 되게 얼굴이 닮았어요. 사진 보셨어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네. 이 사람. 네. 머리 스타일이나 예. 근데 머리 스타일만 비슷한 게 아니라 네.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쓰는 언어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직선적이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어떤 그 가려움들을 팍팍 긁어줘요. 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런. 그 다음에 또 인터넷을 잘 써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로그라고 하는 거 사람들 잘 모르고 이럴 당시에 예. 그때부터 이미 블로그를 사용을 하면서 이 글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규합하고 모으고 이런 것들이 아주 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방송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 매니아들을 이렇게 모으고 아주 그런 데서 아주 귀재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 공장장하고 많이 비슷하죠. 근데 차이점은 있어요. 네. 공장장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래도 김어준 공장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 방향성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네. 무엇이 지향할 방향이고, 무엇은, 안 되고, 어떤 큰 거시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리는 미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멀리서 봤을 때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오성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섯 개니까는 오성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5개가 뭐냐면은, 현대인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 싶은 5가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건데, 물. 네. 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써야 된다 이거죠. 공짜로 쓸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대중교통.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 인터넷. 한마디로 말해서 와이파이가 전국에 깔려서 공짜로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들으면은 그게 뭐 근데 사실 우리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우리나라만큼 인터넷이 이렇게 쫙 깔리는 데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외국에 나가면 뭐 심지어는 아주 유명한 우리 패스트푸드 체인점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 우리 인터넷이 안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와이파이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3D 아니 뭐라 그래요? G3나 아니면 LTE나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게 안 된다? 그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쵸. 진짜 어디 정말 시골 산골이 아닌 이상은 요즘엔 시골 산골도 다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파리 시내를 지난번에 파리를 갔을 때 파리 시내에 있는 유명한 패스트푸드 정말 한 시내 복판에 그 안에 들어갔는데 와이파이는커녕 G3도 안 잡혀요. 그래서 전화가 안 올 정도라는 거, 문자도 안 오고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잘 안 돼요. 됐다가 안 됐다가 막 이러거든요. G3가. 맞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테크노맨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넷, 와이파이를 모든 국민에게 뭐 이런 것이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오성운동 중에 인터넷.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뭐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환경, 그러니까는 5번째가 환경인가요? 예, 쓰레기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는 처리 방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갖다가 버리는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게 모든 국민들이 편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뭐라 그래요. 우리 기본적인?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뭐 그런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 국가의 큰 어떤 거시적인 어떤 비전으로서 어떤 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짓이고 말장난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좌도 우도 거부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원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 정당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이념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는 국민들에게는 뭔가 가려운 데를 싹싹 긁어주는 아주 이 빈틈을 싹싹 파고 들어가는 그런 거는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까 제가 국민투표 상징적인 사건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때 아까 얘기를 했지만 지금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뭔가 이 오성운동을 엄청나게 지지하고 이런 이 상황, 오성운동이 이번 총선에서 1등을 했거든요. 네. 이제 전체 단독적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얻지 못했지만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뭔가를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성운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방향이 사실 좀 맥락이 없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또 한 번 두 번째의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두 가지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오성운동이 이번에 이제 1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에서 32.7%를 얻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는 단일 정당으로는 1등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개별 정당들을 다 나눠서 생각을 하자면은
그 오성운동을 앞선 정당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네. 근데 왜 이런 정당들끼리 이렇게 연합을 해서 연합으로 이렇게 선거 연대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서구 유럽에서는 많이 있죠. 그래서 우파 연합, 좌파 연합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근데 우파 연합 같은 경우에 투표를 그렇게 한 결과 37%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는 아까 그 오성운동은 32.7%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파 연합이 더 표를 많이 얻은 건 맞아요. 근데 단일 정당으로는 오성운동이 1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파 연합을 보통 우리가 이제 베를루스코니라고 하는 이름, 이탈리아 정치하면 베를루스코니 이렇게 나오는데, 베를루스코니 나왔다 그러면 아직 저 사람이 아직도 있나? 90년대에 나왔던 사람인데 아직까지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대기업, 그러니까 엄청난 대부호에다가 그 이탈리아의 유명한 방송국 6개 중에 3개를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상해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방송국을 다 이렇게 소유. 그러니까 미디어를 가지고 장난을 엄청 쳐요. 그러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 민주주의의 어떤 그게 심각한 결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베를루스코니가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우파 연합이란 말이에요. 베를루스코니는 사실 문제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아까 이제 민주적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인물이죠. 근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거에 본인이 나오지는 못해요. 근데 어쨌든 이끌고는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정당 안에서만, 그러니까 그 우파 연합 안에서만 보면은 극우파가 더 득표를 많이 했어요. 네. 현재 이제 지형이 그런 상태라면 지금까지 그 집권을 하고 있었던 민주당은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그 중도 좌파 정도에 해당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크게 몰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탈리아의 또 하나의 그 정부를 구성한 데 있어서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40%를 넘으면은 제1당이 일당의 그 55%를 몰아주는 어떤 그런 독특한 체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몇 퍼센트를 얻었던, 그러니까 55%의 국민들 표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네. 그런 일정한 조건에서의 일당이 되면은 55%의 의석을 줘요. 제 1당이 되면은 예. 55%의 의석을 그렇죠. 준다는 거죠. 실제 국민들의 표를 55%를 그만큼 얻지 얻지 않았어도. 그래서 안정적인 의석을 준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모든 정당들이 그렇게 그 조건을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연정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제 1당이 안 나왔단 말이 말씀이시죠? 아니, 제 1당이 나왔는데 퍼센테이지가 40%를 넘은 40%가? 정당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이제 연정을 구성을 해야 돼요. 단일 어떤 정당이 정부를 꾸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안에서 이제 짝짓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연합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중심적으로 이제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제 1당이 이제 오성운동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성운동이 자기 편 누구 들어줄 만한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연정이 구성이 되면은 이제 비로소 55%의 예. 의석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네. 이제 정부를 안정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장 외국에서 좀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아까 우파 연합 있었죠. 네. 우파 연합 안에서 베를루스코니가 중심이 됐다고 했지만, 그 베를루스코니가 속한 정당, 그러니까 포르사 이탈리아라고 하는 정당인데, 네. 그 정당이 1등을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는 북부 동맹이라고 하는 약간 극우 성향의 정당이 1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오성운동이 북부 동맹과 극우파와 손을 잡으면, 그러면 이거 이탈리아 어떻게 되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크게 나왔거든요. 오성 운동을 하는 이 당의 성향은 어느 쪽인 거예요? 그게 없다니까요. 아예? 그러니까 보통 중도다 이렇게 얘기를 사람들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저는 나중에 이 얘기도 언젠가는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정치에서 중도라는 건 없어요. 그건 다 사기예요, 사기. 정치에서 중도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고, 나는 중도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는 짬뽕. 그러니까
소금을 넣어요 말아요 그러면 조금 넣지. 설탕 넣어요 말하면 조금 넣지. 그다음에 고춧가루는 넣을까요? 조금 넣고. 많이는 말고 안 넣을까요? 아니 안 넣어도 안 되고. 음식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건 네. 뭐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이런 거 하죠. 우리 좌파예요, 우파예요. 그럼 난 좌파는 아닌데 그렇다고 우파도 아니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항상 중간쯤 대충 적당히 한마디로 말해서 정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그럴 수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럴 때는 좌파 성향이 되고 이럴 때는 우파 성향이 되고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안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래서 방향성이 어쩌면 없을 수도 있어요. 철학 부재의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이고 다시 말해서 중도라는 것은 없다. 아까 그런 의미에서 중도 이제 특정한 어떤 그 방향성이 없이 그냥 적당히 이거는 조금 이것도 조금 이건 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그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극중주의라고 불러요. 이런 걸. 극중주의. 자, 이 극중주의란 말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철수가 들고 나왔었죠. 네. 안철수가 나는 극중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극우, 극좌 이런 건 있는데 극중이라는 얘기인 건가요? 예. 본인이 극히 중간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본인이 그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란 것이 극중주의라는 것이 원래 그 뜻이 그거예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정치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적 무관심층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정치인들 싸우는 거 꼴 보기 싫고 다 쓸어버리고 그냥 공무원들이 행정고시 본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국회의원 저거 뭘 알아 지가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정치 무관심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테크노크라시라고 흔히 하죠. 이게 관료들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버리고 한마디로 관료한테 맡긴다는 것은 국민이 감시를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지. 국회의원의 이러면서. 역할을 이 사람들이 폄하하는 것은 바로 그런 데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국회는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다 필요 없고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사고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극중주의란 말이 프랑스에서 나온 말인데 바로 그런 현상을 지칭할 때 부르는 것이 극중주의였었어요. 근데 나는 극중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게요. 마치 이런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무언가를 비판하는 데 만드는 어떤 그런 용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종북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종북이라는 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종북 왠지 멋있어 보여. 나는 이제 종북주의자다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바보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그러겠나요. 그래서 그런 봐봐요. 지금 그래서 그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없잖아요.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에서 중도라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은 그 오성운동의 문제가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하고도 손잡을 수 있겠네요. 이 오성운동.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근데 굳이 그래도 이렇게 보자면은 오성운동은 약간 그래도 진보 쪽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5가지의 운동을 이렇게 좀 뭔가 활기띠게 하려고 하는 걸 보면은 진보 쪽에 가까워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는 진보 아니다, 물론 보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사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아까 이제 극우와 손잡을 어떤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 제가 아까 좀 전에 했었잖아요. 북부 동맹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가능성이 진짜로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반유럽주의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물론 반유럽주의는 극우에도 있고 극좌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반유럽주의라는 그 차원에서는 그 극우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북부 동맹하고 어떤 그 연대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또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최근 그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민주당과 그러니까 약간 그 중도 진보 성향의 네. 그쪽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는데 이거는 아직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성운동 안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민주당 안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서의 그 현재의 정치 그 상황이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다. 이제 이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보더라도 이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결국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정치가 물이 고여있지 않고 흐르게 만들고 네. 그다음에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구체적인 뭘 바꿔야 되겠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방향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떤 그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지금으로는 안 돼. 안 되는 거는 안 돼. 그거는 누구나 말하기 쉬워요. 근데 어느 쪽이든 방향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가야 돼요. 물론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면 그건 역사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뭔가가 이제 오류가 있었다면 그건 고쳐서 다시 해보면 돼요. 근데 이건 안 돼. 그리고 근데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벌써 이번에 오성운동 같은 경우에 1등 했다고 하니까 네.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아요? 오성운동이 또 뭘 얘기하냐면 국민들에게 뭐 기본 수급 얼마씩 준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선거가 끝나니까는 그 사무실 막 몰려가지고 너네들 1등 했다며 그 돈 달라고 이런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당장 선거 끝났다고 그 당이 그걸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돈을 달라고 몰려갈 정도로 이탈리아 국민들이 이제 남쪽에서 주로 그랬는데 한마디로 정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그렇네요.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건 뭐라고 할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어떤 그 국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통치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포퓰리스트라는 그런 것이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외국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그 공산주의 이념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이게 포퓰리즘으로 흘렀던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공산주의 이념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퓰리즘으로 흘렀던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국민들이 스스로 이것이 어떤 방향이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걸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그 기본 수급 얼마씩 준다고 하니까는 일단 그거부터 달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아니면 내가 주체자로서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르고 돈 나눠준다 그러면 그냥 받는 것이 최고고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단순한 어떤 그런 수동적인 수용자 입장에서밖에 생각을 할 수 없다는 이런 것.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참여적, 능동적 어떤 그런 시민이 아니고 그래서 일반인 신민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말해서 이 통치의 대상밖에 되지 네. 않는다. 이게 결국 국민들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혼란은 넘어서지 않는다. 몇 차례의 어떤 좀 뭔가 좀 개선해 보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오성운동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는 바꿀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이탈리아도 복잡해요. 앞으로가 더 걱정되고 오히려 진짜 이 오성운동한 이 정당이 어느 정당과 연합을 할지도 되게 걱정되고 오늘 이렇게 공장장님의 글로보는 글로벌 이탈리아 정치 얘기를 들으면서 방향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감시하고 보고 또 얘기도 하고 느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아무튼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국민이 똑똑해야 될 것 같아요. 각자의 방향성 저도 제 방향성을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좋은 네. 시간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공부를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생각만 하면 돼요. 생각하고 대화, 토론하고 관심 갖고. 관심 가지고 그럼 그게 이제 결국은 시민이 되는 거거든요. 이탈리아 정치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또 안타까웠어요. 우리의 모습도 이 안에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님께서 댓글에다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끝난 그 시간 바로
이탈리아 뉴스 이러면서 댓글 달아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뉴스 좀 기대했었고요. 오늘 참 또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정치에 대해서 또 앞으로 나오는 기사 눈여겨봐 주시고요. 또 우리의 모습도 이 안에서 한번 찾아보고 우리의 방향성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조금 전에 했어요. 네, 그럼 마칠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